엄마, 오늘 또 누구랑 싸웠어요? 지난주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한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이 되어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구나.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함께 앉아 있는데도 묘하게 외로운 순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마음이 허전한 느낌. 분명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관계들. 지난달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생각납니다. 학창 시절에는 정말 가까웠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도 진짜 속마음은 하나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어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은 사람.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내 얘기는 관심 없어 하면서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화를 내며 관계를 끊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에너지도 아깝고 마음도 편치 않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참고 지낼 수도 없고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말해도 아는 것이 적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관계를 말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웃분과의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관계였습니다.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분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다른 이웃들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집 아들이 취직을 못했다더라. 저 아파트 누구는 남편이 사업을 망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남의 불행을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인 양 떠들어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졌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지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도 똑같이 하고 다닐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사는 하되 길게 대화하지 않기. 만나자고 하면 적당한 핑계로 정중히 거절하기. 점점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를 줄여나갔어요. 다행히 그분도 눈치를 채셨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만약 그때 당신이 하는 행동이 싫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큰 싸움이 났을 거고 동네에서 얼굴 마주치기도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조용히 물러나니까 서로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관계에는 때가 있다는 것. 어떤 관계는 평생 가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끝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끝을 억지로 붙들 필요가 없다는 것. 특히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주변에 계시죠?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함께 있어도 진정한 위로나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사람. 이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상처받으며 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완전히 연을 끊자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상처받지 않게 지내는 것도 하나의 지혜거든요. 며칠 전에 상담소에서 만난 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할머니셨는데 40년 넘게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계셨어요. 젊을 때는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번 만날 때마다 잔소리와 핀잔만 들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억지로 가까이 지낼 필요 없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마음의 거리는 두세요. 그 후로 그분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인사드리고 평소에는 연락을 최소화하셨다고 해요. 몇 달 후에 다시 뵈었을 때 표정이 훨씬 밝아져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이 계속 아프고 힘들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다투지 않는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높은 곳에 머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조용히 멀어지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의는 무엇일까요? 억지로 웃으며 만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에게도 편안함을 주는 것이거든요. 만약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하다면 상대방도 분명 그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일일 수 있어요. 지난 겨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냈던 지인이 계속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요즘 생활이 어려워서,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도와드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요청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돈을 빌려가고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만날 때마다 또 다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조용히 연락을 줄여나갔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일정이 있다고 하고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관계를 정리해도 되나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관계를 정리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무작정 연락을 끊거나 차갑게 대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먼저 연락하지 않기, 만나는 횟수 줄이기, 깊은 이야기보다는 안부 정도만 나누기. 이런 식으로 점점 관계의 밀도를 낮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눈치를 채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사이일수록 더 어렵죠. 정이 있고 추억도 있고 해서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으로 현재의 불편함을 참고 견딜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변해요. 관계도 변하고요. 예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라면 용기를 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데 나만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은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신호예요. 내 감정을 무시하고 억지로 참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계절처럼 찾아왔다가 떠나간다. 그것을 슬퍼할 필요도 붙잡을 필요도 없다. 그저 그 시간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보내주면 된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면 되고 교훈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모든 관계를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자 성숙함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져야 할 사람들일까요? 어떤 신호들을 보면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예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요. 부정적인 말만 하거나 불평불만만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 험담만 하거나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끊거나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나를 깔보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지내다 보면 자존감이 깎여나가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 없어요. 세 번째는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안부도 묻지 않는 사람. 이런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해요. 물론 이런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예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조용히 멀어져야 하는지 실제 사례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소중한 분들과만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언니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지난달 받은 전화였습니다.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후배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그래, 뭔 일이야 했더니 이런 부탁이더라고요. 자기 딸이 취업 준비 중인데 제가 아는 회사에 한번 추천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2년 동안 명절 인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워서 결국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로 지금까지 또 연락이 없어요. 감사 인사도 그때 한 번뿐이고 그 딸이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말이에요.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없다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갑자기 연락이 오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다시 연락 두절.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거든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연락이 왔네 하면서 반가워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패턴이 보이죠. 연락이 올 때는 항상 뭔가 부탁이 있을 때뿐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조카가 그래요. 돈이 필요하거나 차를 빌려야 할 때만 연락해요. 평소에는 생일도 챙기지 않으면서요. 그분 표정이 정말 서운해 보이셨어요. 가족인데도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단 가족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용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뻔해요. 첫 번째, 연락 패턴이 일정해요. 뭔가 필요할 때만 갑자기 안부를 물어보면서 시작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이런 말로 시작해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부탁할 때는 정말 간절해요. 언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형님이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떠받들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세 번째, 일이 끝나면 바로 연락이 끊겨요. 감사 인사는 그때뿐이고 그 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심지어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거나 아예 못 본 척하기도 해요. 지난해 겨울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었는데 평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는데 짧은 기간이라 차가 필요하다면서 제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이면 된다고 하니까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2주가 됐어요. 연락해보니까 아들이 휴가를 연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한 달을 빌려 쓰시고 돌려주셨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인사도 제대로 안 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차를 빌려준 게 후회된 게 아니라 그분의 태도가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너무 서운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주면서 어떤 기분일지, 거절당하면 어떤 마음일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죠. 더 속상한 건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때예요. 누구한테는 친절하고 배려 깊은 사람인 척하면서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봤어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는 정말 친절하게 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90도로 인사하고 뭐든 먼저 챙겨드리고, 그런데 저 같은 평교인들한테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뭔가 부탁을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씁쓸했어요. 사람을 지위나 쓸모로 판단하는 모습이 너무 뻔히 보이니까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번에는 또 뭘 부탁하려고 연락했을까? 이분이 친절하게 대하는 건 뭔가 필요해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 해요. 그러면 진짜 관계가 아니라 그냥 거래 관계가 되는 거죠. 맹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용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를 위하는 마음뿐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상담소에서 만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사촌 동생이 그래요. 10년 동안 저한테 돈만 빌려갔어요. 처음에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빌려갈 때는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꼭 갚겠다고 하는데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생은 갚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또 다른 일이 생겼다면서 또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가족이라서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줄 수도 없고 이분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당하시는 분들이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둘 게 있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친구라면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상황도 생각하고 부담이 될까봐 조심스러워해요. 이용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배려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가족인데 이것도 못해줘, 친구 사이에 뭘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이런 건 감정적 협박이에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연락하는 타이밍을 보세요. 정말 친한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안부를 묻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이런 연락이 자연스럽게 와야 해요. 하지만 이용만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갑자기 연락해요. 두 번째, 대화의 패턴을 보세요.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 얘기도 궁금해해요. 요즘 뭐하고 지내, 가족들은 어때, 이런 질문을 하고 내 대답도 관심 있게 들어요. 하지만 이용만 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내 얘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 거절했을 때의 반응을 보세요. 진짜 친한 사람이라면 내가 거절해도 이해해줘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관계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이용만 하는 사람들은 거절하면 갑자기 차가워져요.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믿을 건 가족뿐이야, 이런 식으로 원망하거나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네 번째, 일이 끝난 후의 태도를 보세요. 도움을 받은 후에도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은 그 후에도 관심을 보여요. 가끔 안부도 묻고 명절에도 인사하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줘요. 하지만 이용만 하는 사람들은 일이 끝나면 바로 연락이 끊겨요. 마치 일회용품 쓰고 버리는 것처럼요.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용하는 건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투자할 만한 좋은 상품 있으면 알려주세요. 선배님 안목을 정말 믿거든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20년 만에 연락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어서요. 진짜 반가워서 연락한 게 아니라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연락한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 투자는 조심해야 할 때예요 라고 얘기하고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예상대로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겨요. 진짜 관심에서 우러나온 연락인지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는 연락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혹시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계심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만 기르면 돼요. 이용만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 번째, 연락 빈도를 줄이세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연락해와도 바로 받지 말고 시간을 두고 답하세요. 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요즘 바빠서 연락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세요. 두 번째, 부탁을 들어주는 범위를 정하세요. 무조건 거절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요 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세 번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도와줄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런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번째, 일방적인 관계는 정리하세요.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게 없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상대방도 나를 위해 뭔가 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관계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용만 하던 사람들이 멀어져요.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면 연락을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인정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벗은 먼 곳에서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진짜 친구는 멀리서도 나를 생각해서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소중한 거예요. 이용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나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좋은 사람들과만 인연을 이어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용만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들은 말입니다. 제가 손자 대학 입학 소식을 기쁘게 이야기했더니 한 친구가 던진 말이었어요. 그 순간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요즘 대학이야 돈만 있으면 다 들어가잖아. 추가로 이런 말까지 하니까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손자가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합격한 건데 그걸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다니.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냥 웃어넘겼지만 집에 와서도 계속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깎아내리는 사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내 말을 건성으로 듣고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요? 바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주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마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시시하다는 듯이 행동하죠.
지난달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내가 뭘 해도 그런 걸 왜 해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어제도 제가 화분에 꽃을 키우고 있다고 했더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분 표정이 정말 슬퍼 보였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일정해요. 첫 번째, 내 이야기를 대충 들어요. 진짜 관심이 있으면 눈을 보면서 들어야 하는데 딴 곳을 보면서 응, 응하고 건성으로 대답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하거나 TV를 보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두 번째,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해요.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 또 물어보거나 중요한 약속을 까먹거나 내가 그런 말 했나 하면서 잡아떼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기뻐하는 일을 깎아내려요. 그런 게 뭐가 좋아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내 기쁨에 찬물을 끼얹어요. 함께 기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실망시키죠. 네 번째, 내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시샘해요. 진짜 친구라면 내가 잘 되는 걸 함께 기뻐해 줘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해해요. 운이 좋았네 별거 아닌데 뭘 그래 이런 식으로 폄하하죠. 지난해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과 대화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해도 그래 하면서 대충 넘어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고 기쁜 마음에 얘기했어요. 다행히 별 문제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이가 이만큼 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였어요. 기쁜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왜 좋은 소식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까 싶어서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니까 그분과 만나는 게 즐겁지 않더라고요. 항상 내 기분을 다운시키는 말씀만 하시니까요. 이런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정말 문제가 생겨요. 자존감이 서서히 깎여나가거든요. 처음에는 저 사람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의심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별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생각이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이런 말 해도 될까 하고 주저하게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걸 망설이게 돼요. 얼마 전에 상담소에서 만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요. 제가 뭘 해도 그런 걸 왜 해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과 만나면 또 나가서 뭐 하려고 하고 새 옷을 사면 돈 낭비한다 하고 이제는 뭘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분이 50년 넘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런 식으로 위축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서예요. 자기가 별로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자기가 더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미리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심을 끌고 싶어서예요. 상대방이 기뻐하고 있으면 관심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싫어서 찬물을 끼얹고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런 것보다 내 얘기 들어봐 이런 심리인 거죠. 세 번째는 그냥 습관이 된 경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해졌거나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받는다는 걸 진짜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유가 뭐든 중요한 건 그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장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한쪽이 참고 견디는 관계일 뿐이죠.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대화할 때 표정과 자세를 보세요.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 쪽을 보면서 들어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반응도 보여줘요. 하지만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은 딴 곳을 보거나 무표정하게 있어요. 응하고 기계적으로 대답할 뿐이에요. 두 번째, 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을 보세요.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함께 기뻐해줘요. 정말 잘 됐네 축하해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해줘요. 하지만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래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하거나 아예 화제를 바꿔버려요. 세 번째,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반응을 보세요.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걱정해주고 위로해줘요. 괜찮아, 힘내 이런 말로 힘을 주려고 해요. 하지만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다 있는 거야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해요. 네 번째, 내가 한 말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며칠 후에 까먹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진짜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나중에 물어보기도 해요. 이런 신호들이 계속 보인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 지낼 이유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만난 지인이 계속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를 해도 그게 뭐 대수야 나는 그것보다 더한 일도 겪어봤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제 경험을 하찮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이분이 더 힘든 일을 겪으셔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와 얘기하든 상대방 말을 깎아내리고 자기 얘기를 더 크게 만드는 버릇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먼저 연락하지 않고 만나자고 하시면 적당한 핑계로 거절하고 지금은 거의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 얘기를 폄하당할 걱정 없이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렇네요 하고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바꾸세요. 반응을 보이면 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두 번째, 깊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기쁘거나 슬픈 일들을 굳이 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날씨나 건강 정도의 가벼운 얘기만 하세요.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을 줄이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나지 마세요. 만나더라도 짧게 끝내세요. 오래 있을수록 상처받을 일이 많아져요. 네 번째,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과 만나세요.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자존감이 회복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깎아내리던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며칠 전에 손녀와 이런 대화를 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가 제 그림을 보고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기분이 어땠어? 속상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할머니가 보기에는 내 그림이 정말 예쁘던데.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리고 내 그림을 이상하다고 한 친구보다는 예쁘다고 해주는 친구들과 더 많이 놀아. 손녀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런 걸 배워야 해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요. 어른인 우리는 더욱 그렇고요. 이제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진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슬프면 함께 슬퍼해주는 관계. 그런 관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는 나를 발전시켜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는 조용히 작별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존감을 지키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만 인연을 이어가세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아, 정말 살기 싫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지난주 만난 지인이 계속했던 말입니다. 이 시간 내내 불평만 늘어놓더라고요. 몸이 아프다, 자식들이 안 온다, 돈이 부족하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위로해드렸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위로해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마치 이 시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해도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시죠? 만나기 전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만나고 나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는 사람. 끝없이 불평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요즘은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뱀파이어가 피를 빨아먹듯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해요.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고 그럴 때는 주변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참고 들어주고 위로해 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지난달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만날 때마다 병 얘기만 해요.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처음엔 걱정이 되어서 병원은 다녀왔는지 약은 먹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병원 가라고 하면 돈이 없다 하고 약 먹으라고 하면 효과가 없다 하고 결국 그냥 불평만 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그분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이제는 그분이 오시는 게 보이면 피하게 돼요. 미안하지만 제 기분까지 다운되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기만 하고 보상은 전혀 없다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항상 문제만 이야기해요. 만나자마자 아, 힘들어,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로 시작해요. 좋은 일, 기쁜 일은 절대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문제와 고민만 늘어놓아요. 두 번째, 해결책은 원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조언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안 돼. 그런 건 이미 해봤어. 상황이 달라. 이런 식으로 모든 제안을 거부해요. 마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해요. 조금 전까지 울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다가 갑자기 흥분하거나 이런 급격한 감정 변화를 보면서 함께 있는 사람도 덩달아 불안해져요. 네 번째, 자기 얘기만 해요. 이 시간 동안 만나도 내 얘기는 5분도 못 해요. 계속 자기 문제, 자기 고민, 자기 불만만 쏟아내요.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작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계셨는데 그분과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은 패턴이었어요. 만나자마자 요즘 너무 힘들어하면서 시작하셔서 이 시간 내내 불평만 하세요. 건강이 안 좋다,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세상이 너무 살기 어렵다. 처음에는 정말 안쓰러운 마음에 열심히 들어드렸어요. 병원에 가보시지 그래요.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언도 드리고 위로도 해드렸죠. 그런데 다음에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제가 드린 조언은 하나도 실행하지 않으시고 상황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깨달았어요. 이분은 정말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평할 상대가 필요한 거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만나자고 하시면 요즘 좀 바빠서 하고 거절하거나 만나더라도 짧게 끝내곤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눈치를 채셨는지 연락이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내 기분이 계속 다운돼요. 긍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나도 덩달아 우울해져요. 매번 그런 사람과 만나다 보면 내 기본 감정 상태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 체력이 소모돼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체력 소모로 이어져요. 그런 사람과 이 시간 만나고 나면 마치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피곤해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소중한데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 다른 관계에 영향을 줘요. 그런 사람과 만나고 나서 집에 가면 가족들한테도 짜증을 내게 돼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하고 물어보는 가족들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요. 결국 좋은 관계까지 망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내 문제를 돌볼 시간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 문제 들어주느라 바빠서 정작 내 일은 제대로 못하게 돼요. 내 건강, 내 가족, 내 취미, 내 계획들을 소홀히 하게 되죠. 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만나고 나서 내 기분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기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라면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최소한 비슷해야 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화의 비율을 보세요. 정상적인 관계라면 서로 얘기할 기회가 비슷해야 해요. 내가 말하는 시간과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이 비슷하거나 적어도 내 얘기도 들어줘야 해요. 하지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90% 이상을 자기 얘기로 채워요. 세 번째,
해결 의지가 있는지 보세요.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은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조언을 들으면 실행해 보려고 하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애써요. 하지만 에너지만 빼앗는 사람들은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불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네 번째, 긍정적인 면도 있는지 보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가끔은 좋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런 신호들이 계속 보인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만난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자식 얘기로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 한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 손자가 말을 안 듣는다.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아들한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해 보시지 그래요 했더니 그런 걸 어떻게 말해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와 대화를 좀 해보세요 했더니 소용없어. 이미 마음이 굳어졌어 하시고요. 결국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시면서 계속 같은 불만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만날 때마다 저도 덩달아 우울해지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그 얘기가 머릿속에 맴돌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만나자고 하시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약속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거절하거나 만나더라도 30분 정도만 짧게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몇 달을 지내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더라고요. 그 후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도 훨씬 즐겁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됐고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만나는 시간을 제한하세요. 2시간씩 만날 필요 없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이세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서 이런 핑계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두 번째, 장소를 바꾸세요. 집에서 만나면 오래 앉아 있게 되니까 밖에서 만나세요. 카페나 공원 같은 곳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시간 제한이 생겨요. 세 번째, 대화 주제를 바꾸세요. 부정적인 얘기가 시작되면 그런 일도 있죠 하고 짧게 반응하고 다른 얘기로 바꾸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요즘 운동은 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조언하지 마세요. 조언을 해봤자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오래 붙잡고 얘기하게 돼요. 그냥 그러셨군요. 힘드시겠어요. 정도로만 반응하세요. 다섯 번째, 만나는 횟수를 줄이세요. 매주 만났다면 2주에 한 번으로, 2주에 한 번 만났다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점점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여섯 번째, 나를 챙기는 시간을 늘리세요.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줄인 만큼 나를 위한 시간을 늘리세요. 운동도 하고 취미도 즐기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손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학교에 친구가 있는데 맨날 우는 애예요. 자기가 불쌍하다고 힘들다고. 처음엔 위로해줬는데 계속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친구들과 더 많이 놀 거예요. 같이 있으면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요. 손녀도 벌써 이런 걸 안다니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의 차이를요. 어른인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구별해야 해요.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하거든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고
선택받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도 관계를 선택해야 해요. 나에게 힘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정리해야 해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제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세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 소중한 인생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채울 이유가 없어요.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세요.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에너지를 주고받는 좋은 관계들로만 둘러싸이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지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서 그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이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지난달 명절에 친척 어른이 제게 하신 말입니다. 제가 평소보다 조금 살이 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집 김 여사는 나이가 더 많은데도 날씬하던데. 그 순간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명절에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 한마디에 기분이 확 다운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옷차림, 말투, 심지어 음식 먹는 방식까지 지적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다른 사람들처럼 못하니? 이런 말씀만 계속하세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나는 나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말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게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시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사람, 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 생각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조언해 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조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라는 걸요.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그래요. 제가 뭘 해도 잘못됐다고 해요. 머리 스타일을 바꾸라, 옷을 다르게 입으라, 말투를 고치라. 심지어 친구들도 바꾸라고 해요. 나이 들었으니까 더 품위 있게 행동하라고요. 그분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딸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냥 자기 체면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가 이상하면 자기가 창피한가 봐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교를 자주 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저렇게 해? 옆집 누구는 저런데 너는 왜 이래? 항상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해요. 두 번째,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애하는 것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좋지 않아, 이게 더 나아,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강요해요. 세 번째, 끊임없이 지적해요. 한두 번이면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날 때마다 뭔가를 지적해요. 마치 내가 항상 고쳐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해요. 네 번째, 내 감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기분일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는 선이라고 포장하죠. 지난해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좀 더 단정하게 하지 그래. 옷 색깔이 너무 칙칙해.
말을 좀 더 크게 해. 매번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다시 하고 옷도 바꿔 입고 말투도 신경 써서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걸 지적하시더라고요. 이번엔 너무 화려해 목소리가 부자연스러워 걸음걸이가 이상해.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은 제가 어떻게 해도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계속 뭔가를 바꾸려고 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만나자고 하시면 요즘 좀 바빠서 하고 거절하거나 만나더라도 짧게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 후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뭘 해도 지적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정말 큰 문제가 생겨요.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내 방식이 맞는 건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까지 의심하게 돼요. 더 심각한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위축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결국 나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상담소에서 만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40년 동안 저를 바꾸려고 하셨어요. 요리 방법, 청소 방법, 아이 키우는 방법, 심지어 웃는 방법까지. 처음에는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런 식으로 흔들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통제욕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기준에 맞춰 살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월감 때문이에요. 내가 더 잘 안다, 내 방식이 더 좋다, 이런 생각으로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해요. 세 번째는 불안감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르게 행동하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체면 때문이에요. 특히 가족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상대방 때문에 자기가 창피당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유가 뭐든 중요한 건 그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장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적응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내 모습은 바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본질까지 바꾸려고 해요.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만날 때마다 뭔가를 지적하는지 보세요. 가끔 조언하는 건 괜찮지만 매번 뭔가를 고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선택을 존중하는지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내 선택을 인정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비교를 자주 하는지 보세요. 다른 사람은 이런데 너는 왜 저래,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위험한 신호예요. 네 번째, 내가 거절했을 때 반응을 보세요. 그건 하기 싫어요. 제 방식대로 할게요 했을 때 화를 내거나 계속 설득하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나를 바꾸려는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분명하게 거절하세요. 저는 이게 좋아요.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바꿀 생각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세요.
애매하게 대답하면 계속 설득하려고 해요. 두 번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봐 하고 물어봐도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정도로만 답하세요. 길게 설명하면 그걸 하나씩 반박하려고 해요. 세 번째, 화제를 바꾸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해요 하고 화제를 바꾸세요. 계속 그런 얘기만 하려고 하면 만나는 시간을 줄이세요. 네 번째, 내 편을 만드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자신감이 회복돼요. 다섯 번째, 거리를 두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계속 바꾸려고 한다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세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때만 만나고 평소에는 거리를 두세요. 여섯 번째, 나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세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바꾸려는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손녀와 이런 대화를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제 방을 다시 정리하라고 해요. 엄마 스타일로요.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제 방이 좋아요. 제가 편한 게 최고예요.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야? 엄마, 제 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할게요. 손녀가 벌써 이런 걸 안다니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자기만의 방식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을 말이에요. 어른인 우리는 더욱 분명해야 해요. 나는 나대로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물론 발전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바꾸는 거지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변한 게 없네. 그게 좋아. 나는 언니의 그런 모습이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해요.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억지로 뭔가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돼요. 여러분도 이런 관계들을 소중히 하세요. 그리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싸울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멀어지면 돼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나다운 삶이에요. 오늘까지 5번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용히 작별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비겁한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로만 채워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존중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떠나는 것도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응원합니다.